중심에 놓여있는 한반도. 그 주인공인 남북 8,500만 일꾼은 한민족 역사 운명을 결정할 급박한 기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헤쳐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역사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원형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모든 이념과 종교를 초월하여 앞으로 통일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엔 청산하지 못한 친일 전쟁과 식민사학의 망령이 살아있습니다. 안성권이 밑에 있어요? 대상전 대한민국의 국통맥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일부 원형 문화와 역사 원시를 되찾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대한 그러면 사람. 나 대한 문상 사람은 대전에 좀 90년 한민족사에서 새 역사를 개척한 이종환 우리나라의 주인이 제3입니다. 있었어요? 붉은 조선의 국자 중학생인데 갑자기 북부여의 초막남을 이어 21세기 통일문화 시대를 열어나가는 역사문화 개척단입니다. 전주에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내 동생이야. 2010년 1월 10일 역사원전 모임인 우리 역사문화연구회 결성. 많이 했는데 뭐 2012년 8월 15일 대한 역사 바로찾기 범국민운동본부로 새롭게 출발. 서울에 내가 같이 있었어. 2012년 10월 환단국이 완역본을 펴낸 안경전 역주자 초청 환단국이 군 콘서트를 부산에서 개최. 대한 역사 바로찾기 범국민운동본부가 대한 역사 완복 대장정을 실질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3년 2월 26일 대한 역사 바로찾기 범국민운동본부를 본격적인 역사운동단체로 이신하기 위하여 대한사랑 창립총회 개최. 2013년 5월 드디어 사단법인 대한사랑이 발족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 출범 7년 그동안 연기를 걸어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와 해외에서 환단국이 북콘서트 개최. 대한사랑은 STV 상생방송의 후원을 받아 서울을 비롯한 국내 17개 도시, 미국을 비롯한 해외 5개 나라에서 환단국이 북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방영 정보체를 STV 상생방송에서는 북콘서트를 방영하여 8,200만 국민과 해외 동포가 올바른 역사문화 의식을 함양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바른 역사 교과서 집필.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에 강단 사학계가 주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 혁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한 민족사학계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 집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사람은 뜻있는 민족사학 진영 그 사람. 바른 역사 교과서 집필 모임 열성을 대한사람과 유라시안 네트워크가 각기 소정의 금액을 출연하여 나 혼자 있어, 내가 혼자 있어. 6월 26일 나 혼자 됐어, 나 혼자. 역사 교과서 출판을 가능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견석지. 타견석이 누구지? 타견석 그 무인 옆에 해냐 앞에. 한 번 알았어요? 여기서 자주 만났어. 착한 거야? 그 전에 금요일날 한달할 때. 아, 뭐라고요? 금요일날 한달할 때. 2016년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반역사 협의회 회식을 열었습니다. 아니 어제라도 만났어. 이 사연에 아니 어제했어요. 단체가 자주 만나다 그래서 내가 민족사 진영의 왔어. 가 결성. 환단국이 그 대한사랑을
만났어요. 세명아 이거 더 줘봐. 책 가져와 책. 가만히 안. 너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있어. 아니 오래됐는데 여기서 자주 만나더라고. 그냥 만나다니고. 대한 사람은 사단법인 출범 초기부터 육해 공군 장병들에게 역사 인문학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역사 공부를 하더라고. 하고 역사관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시민이 대표를 증산도 몇번 왔다 있어. 거기 대한 사람은 증산보다 국내 수출을 지도하고 금요일날 외식 됐어? 4시에서 시민대상 역사관을 실시했습니다. 네? 2018년엔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 8개 국가에서 해외 대상으로 38차례에 걸쳐 역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세계 한달학회의 학술연구 활동 지원. 대한 사람은 세계 한달학회 및 기타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통력을 온전히 밝힌 유일한 사서인 환단고리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만 불 꺼졌었지. 첫째만 불 꺼졌었지. 그랬지? 바로 한국, 배달, 조선에서 내려온 대한민국 무술력 역사관의 고객이요 혼입니다. 오후에 스케줄 있어가지고 네. 몇 시에 끝나는가 보고 가려고. 2시부터 4시.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오후에 있을 것 같아서 왔어. 물어보. 나 혼자 있는데. 아, 그랬구나. 저는 같이 오시면 시작할까? 구구려로 이어지는 역사의 맥을 요동치게 해 오늘날 대한의 정신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인류와 역사 전쟁의 중심에서 9천년 난가 정신의 부활과 21세기 공군 문화를 선도하는 역사 방법 대한사랑. 대한사랑 힘든 극명.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양의 뿌리 문명과 우리 상고사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대한사람 김선임 교육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한사람 김선임 교육위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강사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 3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성씨의 뿌리라고 해서 그때 성씨의 역사에 대해서 유병배 성시혁명 학술국장님께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3주 전에 식민사학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가 일제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신인의 역사가 청산이 되지 못하고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그대로 역사를 배우고 있다. 그것의 실체를 이덕일 우리 역사학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본 건데 한번 너무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월 19일 전통도 신문학원에서 남미국 시민학과 총단 서울연대 발표식을 합니다. 이 발표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 나라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라는 제목을 달았죠. 이 나라가 과연 50년, 100년 후에도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에서 사단법인 한자랑 역사문화 연구소로 독촉장을 보내왔어요. 돈 내라고. 그런데 이 독촉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1년 2개월 사이에 보내왔대요. 영사람은 이런 독촉장 처음 가져보는 게 아니에요. 이 독촉장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에서 사단법인 한자랑 역사문화 연구소자 채권 압류 통지 해가지고 보내온 거가 같은 내용입니다. 이 포지션은 2020년 9월 9일 문정권 출범 3년 4개월 사이에 보내온 거예요. 한 사람한테 동물을 내라고. 무슨 이야기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이에요.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은 한국 문제,
나서 아직도 계속 전통문 이야기를 하고 뭐 잼머리 실패하니까 이것도 전통문 잘못이다, 뭐또 원전 잘못이다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완전 꽉 쥐고 완전 힘이라 이야기해요. 이 문제가 과연 뭔가 저희 연구소에서 예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그 연구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해도 뭐 사실 사람이 다 이야기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조선총독부 조선작전부의 식민사관 비판이라는 게 또 있었는데 저희가 낸 책들 중에서 저희가 그래서 국가연구사업은 출두하면은 그 일반한 것이 그 심사를 해요. 근데 누가 심사하는지 모르지만 역사관면이니까 역사학자들이 하죠.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을 출판금지했다는 겁니다. 네 권의 책이 뭐냐면 조선작전부의 식민사관 비판한다고는 무속에 있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사군이 북한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북한 땅을 점령하라 그러면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라고 말하는 논리가 이건데 이걸 비판했으니까 출판금지라는 거예요. 친일 반민족 회의자 이병도 생각보는 해방으로 어떻게 한국사를 타협하는가 이런 이제 보고서를 냈더니 이것도 출판금지라는 거고 한국 실종주의사과 식민사관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한국 실종주의사관은 뭡니까?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이 이름만 실종사관으로 바꿔가지고 총독부 역사관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그거 비슷하니까 이것도 출판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가 달아온 한국 고대사. 독립운동가들은 한국 고대사로 출판금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권이 더 있는데 개성상인의 탄생 시리즈에서 최고의 가장 오래된 곡식구기를 만든 사람들. 이것이 출판금지예요. 이건 왜 출판금지냐? 유라이트들, 구국파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제시대가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를 원리적으로 비판한 책이죠. 왜냐하면 개성상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복수주의로 만들었는데 복수주의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 요건입니다. 그랬더니 출판을 만든다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조선총독부 조선작전부에 낸 그 조선사 저는 4권짜리 조선사를 비판적으로 세게 달았다가 내수경상 크게 벌금을 내려가지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대가 해방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일제 때 그냥 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와 윤석열 정권 때가 똑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촛불로 당선됐다고 그러는데 촛불 정신을 완전히 배신하고 총독부 역사관들과 손잡고 우리 역사를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려고 하는 한가한 역사문화연구소를 많이 탄압했죠. 저희가 그동안 한 건 뭡니까? 조선총독부의 시민사관, 한국사관 비판하고 동국공정 비판한 것밖에 없어요. 이거 비판했더니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가지고 딴 거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거는 부정하더니 이 부분은 똑같이 개선해가지고 지금 국토장을 보내왔죠. 그래서 하나 또 있어요. 그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안정호 원장 전에 이배용 원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시절에 이것도 여러 뭐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연들이 있는데 한국 독립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했어요. 한국 독립사가 뭐냐면 참의부 참의장 출신인 김수막 선생이 피론물로 쓰던 독립운동가들의 입장에서 쓴 한국 독립사들 이분의 짤막한 자서전을 보면 김수막 선생이 일제에 체포를 했는데 8살이가 구역기는 고문을 90살에 당했다. 고문의 주된 목적이 두 가지다. 하나는 상해에서 고기를 어떻게 수집해가지고 만지로 가져왔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독립운동 사료를 어디다 감춰놨느냐 이 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숱한 고문을 겪고도 끝까지 울지 않았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 하루 가지고 1964년 5년 이때 피눈물로 한국공역사를 썼는데 대부분 한문이고 상당히 극복을 해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서 이걸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이거는 1년마다 하면 점수도 높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등장한 안병욱 원장이 취임하더니 강의를 중단시켰어요. 이런 거 깡패예요, 깡패. 교육폭력배들이지 학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여러 충격 받잖아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있을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방후 지금까지 늘상 그래왔습니다. 이 카르텔이 보수진보할 것이 언론을 다 장악하고 관료, 정치계를 다 장악하면서 철저히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시면, 검찰 카르텔만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이런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권위에 반항하는, 예, 그리고 그 비리를 드러내는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을 했는데, 사실 조국 대표님의 가족의 이런 히스토리가 없었으면 우리가 사실 검찰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때가 왔냐, 이제 역사 카르텔,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장악하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들의 이런 친일 사관, 그리고 강간사, 이것들의 실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자, 서양의 뿌리 문명과 우리 상고사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자,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서양의 뿌리 문명과 우리 상고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명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문명에 대해서 배우셨죠? 4대 문명 기억나세요? 4대 문명? 네. 4대 문명.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이집트,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황야 문명이라고 배웠어요. 그때 참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나온 시기가 비슷했어요. 5,000년 전이었어요. 5,000년 전에 물이 있는 주변으로 해서 도시국가를 세웠다. 그리고 그 도시마다 수호신을 모셨다. 그리고 끝이야. 내가 그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비슷한 시기에 물이 있는 지역에 도시국가가 세웠는데 왜 뿌리를 안 알려주지? 그럼 그 근원은 뭐야? 제가 의문점을 가지면서 그 역사를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낳은 문명이 있다. 그게 바로 수메르 문명이다. 수메르 문명. 혹시 수메르 문명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서야 들었을 거예요. 역사에 좀 관심 있거나 환단무게를 좀 읽으신 분이. 그러면 서양의 뿌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메르 문명을 배울 거예요. 왜 수메르 문명이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4대 문명 중에 이집트,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에서 비롯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서양의 뿌리 문명만 알면 되는데 왜 우리 상고사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 수메르 문명은 어디서 왔냐? 최초의 나라 바로 황국에서 12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황국에서 비롯된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 상고사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이때는 원시반본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번 시대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시반본이라는 건 뭐냐면 시원을 바로잡고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방금 이덕일 한가람 그 역사 수장님의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뭔 말이냐면 지금 아까 4개의 단체가 역사 기관을 언론도 장악하고 관료 정치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역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덕일 수장님께서 지금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을 때 당시의 역사를 지금 알리고자 하는데 굉장히 이 4개의 단체가 어때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냐면 해방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
이 79년의 역사 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서양의 뿌리 문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수메르 문명이 나왔을 때요. 이 전 세계 공과학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4대 문명이 5,00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메르 문명은 어느 정도 되냐면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6,000년 전에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나왔는데 너무나 완벽한 고등 문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이 6,000년을 나와서 2,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가 아카드 개족, 거기서 셀족이 지배를 했지만 이 문명이 너무 뛰어나서 그대로 흡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도 그게 전부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인더스, 그 다음에 우리 유대교, 이스라엘 그쪽까지 중동까지 다 퍼졌거든요. 그러면 왜 수메르 문명이 이렇게 뛰어나냐 보면 5,000년 전부터 문자를 사용했다. 자, 우리가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요, 우리 맨날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배웠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도둑이 들고 우가우가하고 호랑이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시절만 아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시절은요,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구분을 할 때요,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문자를 사용하고 난 이유를 역사시대라고 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문자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손에게 어때요?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식이 집대성이 되겠죠. 그러면 학문이 어떻게 됩니까? 체계화 됩니다. 그러면서 문명은 어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고, 우리가 전 세계 공통 언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영어잖아요. 영어는 알파벳을 사용하죠. 이 알파벳을 뿌리가 뭐냐? 바로 수메르 문자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제가 4대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를 말을 했는데 도시 국가가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 국가만 세워진 게 아니라 수도시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도라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있어요. 상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이에요. 하수도는 대소변 이렇게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미 각 가정마다 수도시설도 있었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벽화가 발견되었어요.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수레를 사용한 거예요. 말이 마차를 끌어요. 그러면서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레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길이 어떻게 돼야 돼요? 평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가 건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유골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뇌 수술을 한 흔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있어요. 자,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뇌혈관을 혈전이 막아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고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어요. 그러면 뇌출혈은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두개골을 이렇게 갈라가지고요, 피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 당시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너무 신기하고 미스테리하고, 이거 혹시 외계인들이 UFO에서 집단 착륙해가지고 나타난 문명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충격받았던 데는 어디냐? 바로 기독교, 천주교예요. 자기네들이 2000년 이상 평생 믿어온 이 성경의 뿌리가 바로 수메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알려졌거든요. 자, 아까 5,000년 전에 문자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전수가 되었냐? 종이가 발견된 건 아니고요. 점토판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중동지방이죠? 중동지방에 산이 있습니까? 산이 없어요. 물이 귀하죠? 뭐만 있어요? 흙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을 구워가지고 말려가지고 이 갈대 쪽으로 글을 쓴 거예요. 아까 문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라서 이 점토판이 수만 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영국군 장교가 이 수메르어를 해독했어요. 그러면서 이 수메르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강 사이 주변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1870년대 프랑스 탐사다와 1880년대 미국 고고학자들, 즉 19세기입니다. 수만 점의 서명 문자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메르 문명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수메르가 한 6,000년 됐다고 했죠? 그래서 수메르에서 이집트,
인도, 인더스, 그 다음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이 수메르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놀랍죠. 이거 홍산 문화라고 써있죠. 여러분 또 홍산 문명에 대해서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홍산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 6,00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8,000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홍산 문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까 사대 문명의 뿌리가 있다고 했었죠? 그게 어디냐면 바로 황국입니다. 황국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미 황국과 배달과 고조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전해오지 못했죠?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만 권의 우리 고유사설을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과 친일파들에 의해서 조선사 37권을 막 남겨놓고 그 외에 고유사설은 다 어때요? 5만 점 이상 일본으로 건너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소각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어때 자료가 없어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아까 고유사설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황국, 배달,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도 어디에서 나왔냐? 황국의 12개의 나라 중에서 수밀이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바로 수메르 문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그런데 수메르 문명 전에, 즉 7,000년 전, 아까 수메르 문명이 6,00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7,000년 전에 우바이드 문화가 또 있었어요. 우바이드, 우르크인데 이것까지 뭐 모르셔도 되지만 우바이드가 있었는데 이 문명은 더 이상 전수되지는 못하고요. 수메르 문명이라는 뛰어난 문명이 나왔고 아카드, 바빌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페르시아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게 외계 문명이냐, 미스터리 문명이냐, 너무 이 고등 문명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했는데 단초가 나와요. 이 수메르인들의 점토판 기록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안산, 여기 하늘천자에 매산이라고 써있죠. 자기네들이 천산으로부터 넘어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산이 어디냐 보니까 여기 중앙아시아입니다. 네, 중앙아시아예요. 자, 중앙아시아에서 이때 기후가 추우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나라는 어디냐? 황국이다. 그것을 삼국유사는 서교 황국이라고 해서 옛적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황국에서 동쪽으로는 배달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수메르 문명이 나와서 여기 기독교, 이슬람 문명, 이집트, 유대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까지 다 퍼지게 돼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다 5,000년 사이죠. 5,000년 사이인데 수메르 문명이 6,000년 전인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홍산 문화가 있다고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단곡이라는 책을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우리 상고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정도만 남아있는데 그것으로도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환단곡에는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8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기상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황인천재의 황국 개창이라고 나와요. 자, 오왕건국이 최고라. 여기 잠깐 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예. 오왕건국이 최고라. 우리 한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됐다. 유일신이 오직 한 분의 신이 계시는데 제400년 지천하사 시베리아 하늘에 계시며 위 독하지신 하시니 호요 조화를 일으키시는 신이 되셨다. 광명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며 우주 조화의 권능으로 만물을 낳으시고 오래 사셨다. 자, 항득쾌락. 항상 쾌락을 느끼시며 그 다음에 지기를 타고 노시며 오묘하게 자연의 이치를 누리시며 형상 없이 만물을 보이시며 함유 없이 만물을 지으시며 말 없이 행하셨다. 이래 어느 날 강 동료 동남 800억 흑수 백산 치제 동료 동남 800명이 흑수와 백산 사이의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때 환인이요 여기 강군 임금으로 이제 나오시면서
거의 1000개에 머무르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 부석파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 부싯돌이라고 해서 돌과 돌을 부딪혀서 불을 내잖아요. 네. 이때 하셨다는 거예요. 12일 축제 처음으로 음식을 익혀 먹으셨대요.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황국이라고 합니다. 시전제의 환희신이, 그리고 그 황국을 다스렸던 분을 환인이라고 하시고요. 안파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황국은요, 7분의 환인이 3301년 동안 지속이 돼요. 첫 번째 환인이 바로 안파견이고요. 두 번째 환인 혁서, 고시리, 주양, 석재인, 마지막 지리 환인까지 이어집니다. 7세, 즉 7분이 3301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여기 삼성해상에서는 연대를 이제 좀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좀 미지수로 나타냅니다. 또 삼성계 하에서는 뭐라고 하냐? 인류 지조와 라반이 신이, 인류의 조상은 누구냐? 라반이다. 즉 우리가 창세기, 구약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즉 아담의 모티브가 바로 라반이다. 초기와 아만으로 아만을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계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원인이 되는 아만과 나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호지처. 서로 만난 곳이 어디다? 바로 이삽이다. 근데 여기 이삽이를 송화강 쪽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몽득 천신 지교사. 이분이요, 인류의 최초의 여자와 남자예요. 이분이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자성 훈례, 스스로 훈례를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즉 구한지족. 그러면서 이분들의 애를 낳으시는데 이 구한의 족속이 모두 이분들의 후예다. 서기 황국하니, 즉 옛적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중일 부차 서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모두 풍요로웠고 인구도 많았다 이거예요. 초의 환인이 거우 천산하사. 이 환인이 천산에 계시면서 아까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득도 장생하시며 몸에는 병이 없으시고 하늘을 대신해서 교화를 베푸시고 몸에 병이 없으시고 사람들이 어때요? 이때는 모두 풍요로웠고 서로 전쟁이나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인기에 장력하여 모두 힘을 합해서요. 잠옥이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를 물리칠 수 있었대요. 그러나 이 황국이란 나라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때요?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혁서, 고시리, 주양, 석재인, 구울리, 지리 환인해서 7분의 환인이 황국시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황국은요, 동서 2만리, 남북의 5만리에 굉장히 큰 땅이었어요. 그리고 12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비리국, 양국, 구막한국, 구단천국, 일군국, 우르국, 필라국, 개천한국, 구물국, 매국, 이른치국하고 서남하국, 선비국 해가지고 수메리국에서 모두 12개의 나라입니다. 조금 명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때 중앙아시아 근처에서 황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우르국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우르국 보이시고요. 네. 그 바로 밑에 수메리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국의 사람들과 수메리국의 사람들이 어때요? 예, 그 중동지방으로 가서 수메르 문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안산에서 왔다, 천산에서 왔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전의 문명을 그대로 전승한 게 아니고 갑자기 나타났던 이유는 뭐냐면 이 황국이라는 완벽한 고등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기지광이 남북은 5만리, 동서는 2만리다. 네. 그리고 12개의 나라가 있었다. 자, 그러면 수메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거에서 비롯이 되었냐? 우르라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는 우루가 변해서 생긴 말이다. 수메르는 수미리국이 변한 말이다. 즉, 황국의 12개의 나라 중 우르국과 수메리국이 변한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수메리국은 소머리에서 비롯이 되고요. 우르국은 우리 우드라고 있잖아요. 소우자에 머리두자 해가지고 이것도 모두 다 소머리를 상징합니다. 즉 소를 토템으로 하였다.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는 거다. 우두다. 이제 송호순 설학 박사님 얘기를 하십니다. 즉 실제 수메르어로 우르는 뭐를 뜻한다? 소를 뜻한다. 자, 우리가 여기 토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자, 우리 당군 신화를 보면 공과 호랑이가 나오죠. 그리고 공이 살아나고 나와서 이제 그 당군을 낳잖아요. 그거는 뭐냐? 콩을 숭상하던 웅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숭상하던 호족이 있었다. 이때 당신은 뭐를 숭상했다? 소를 숭상했다. 이해되십니까? 네, 소를 숭상하던 족속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의 국가 황국이 서쪽으로 가서는 수메르 문명을 낳고, 즉 수메르 문명이 이슬람, 그리스, 이집트, 인도,
서양 문명을 거의 다 지배를 했습니다. 네. 서쪽으로는요. 그리고 한국의 동쪽으로 가서 배달 문명을 나오는데 여기 북방 유목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북방 유목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 흉노족, 돌궐족, 그 다음에 몽골족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 북방 유목을 말을 하고 중국의 황하 그리고 베링해협을 거쳐서 중미와 남미 쪽에 자리 잡은 게 바로 인디언이잖아요. 네, 인디언도 우리 민족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 인디언 사람들이 낳은 제국, 잉카 제국과 마야 문명이 모두 배달 문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6,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 그 전에 7,000년 전에 우발드 문화가 있었는데 이 문명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이때 이 사람들은요 농업을 발전시켰어요. 근데 그 지역이 산악 지역이냐 보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강물에 의존을 했는데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 농업을 합니다. 강수량이 너무 적었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0ml. 그래서 지을 수 있는 농사는요, 벼농사는 안 됐어요. 벼농사는 안 되고, 보리나 밀, 양파, 참깨, 마늘. 그리고 중동지방에서 많이 먹는 거 있어요. 배추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발전시켰는데 더 이상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수메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문명을 낳은 거죠. 이 당시에 그 유물을 보면요, 채색토기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수메르 문명, 아까 19세기 1870년대 프랑스와 미국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창세기에 보면요 바벨탑 전설이 있어요.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바벨탑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 이거 좀 기억하세요. 뒤에도 나옵니다. 시날 평지에 정착해서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동지방은 흙밖에 없어서 진흙 벽돌로 성벽을 쌓고 탑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와 탑을 얘기를 하고 이 도시국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르크라는 도시는 바로 성경의 에렉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에렉이를 다스렸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기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사냥꾼이었는데 임금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어서 우르크라는 지방을 다스립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해가지고 이때 그 성경에도 좀 나오죠. 네. 자, 우리가 사무엘 노아 크레머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 수메르는 서양 역사의 뿌리다.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수메르에서 시작된 서양 역사상 최초의 39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최초의 학교 보이십니까? 예. 최초의 학교 그 흔적이 나오고요. 여기 촌지가 나오는데 우리 촌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지금은 촌지가 없어졌는데, 자, 촌지라고 하면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좀 이렇게 돈 같은 거나 이렇게 뇌물을 쓰잖아요. 근데 이 흔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점토판에서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 학생 하나가 공부를 되게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구박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학부모가 선생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 그래서 근사한 저녁을 대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가지고 학교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학생한테 넌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다. 라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의 촌지가 나온 거예요. 자, 쭉 보시면 5번째 최초의 양원제라고 나오죠. 자, 양원제가 뭐냐면 우리 미국에서 상원 하원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건 또 뒤에 나오는데 이제 상원과 하원이 의견을 통합을 해야만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이 최초의 양원제 제도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서구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고요. 여기 쭉 보시면 10번에 최초의 의학서 나오죠. 아까 제가 처음에 뇌 수술을 한 그 유골이 발견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의학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뇌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농업서도 있었고요.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학문이 집대성됐겠죠. 자, 쭉 보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39가지의 최초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수메르가 어딨냐?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수메르 위치는 조금 어려운데 사실 이라크만 기억하세요. 어디라고요? 네, 우리 이라크 전쟁 들어보셨죠? 예. 자, 여기 이란이 있고요. 여기 시리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뭐 여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여기 파란색 여기 물줄기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유프라테스, 여기 위에가 유프라테스고 밑에가 티그리스입니다. 네, 이쪽입니다. 이쪽. 네. 그리고 여기 이란, 터키, 시리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네. 자, 도시국가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도시국가 조금만 기억할게요. 아까 우르라는 도시국가, 우르크, 그다음 뭐 바빌론, 아카드, 뭐 라가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페르시아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도시국가가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도시국가는 저마다 수호신을 모셨어요. 그런데 그 수호신은요, 우주의 최고신이 있었어요. 그 우주의 최고신 이름이 얀신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안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얀신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분이요, 도시를 할당해준 거예요. 그 수호신들한테. 그래서 이 도시국가는 신전을 세우고 그 수호신을 모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우르라는 것은 도시국가 이름이고요. 여기는 다 도시국가 이름이고 이거는 신의 이름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르크, 에리드, 니프루, 라가시, 라르라사라는 도시국가 이름이고 모셨던 신의 이름인데 조금 기억할게요. 아까 제가 우주의 최고신 이름이 뭐였죠? 안신이었잖아요. 그러면 안신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린신입니다. 이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린신 좀 기억하시고, 네, 엘린신이 있고, 엘린신은 니프루라는 신성 도시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안신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이난나예요. 부인 이름 누구라고요? 이난나. 원래는 안신이 우르크를 다스렸었는데 이 부인한테 이 우르크라는 도시를 줬어요. 그래서 이난나 여신이 이 우르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투라는 태양신이 이제 라르사라는 그 도시국가를 다스리죠. 네. 그러면 이 신전을 세우고 수호신을 모셨다면 굉장히 성스러웠겠죠. 이 신전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신이 노여워하셨겠죠. 네, 그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의 전설입니다. 네, 뒤에 볼게요. 자, 수메르 문명의 특징을 보시면 도시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는 아까 진흙을 구워서 굽고 말려서 성벽을 세우고 그다음에 탑을 쌓았죠. 주변에 솔락을 형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도시국가 이름 중에 라가시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여기 3,000km고요. 2,000은 관계농지래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엄청 컸죠. 그리고 인구도요 수십만이래요. 지금 광주 인구가 몇 명이죠? 140만이에요. 140만인데 여기 이 도시국가 20만이래요. 예, 이렇게 큰 도시국가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국가를 또 통일한 왕이 나옵니다. 나중에 사르곤 대왕이 나와요. 자, 그래서 도시는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지구라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곳이 뭐냐면 바로 이 지구라트입니다. 혹시 사담 후세인 들어봤습니까? 사담 후세인?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대통령 이름이에요. 사담 후세인. 예, 이 사담 후세인 뭐냐면 이 지구라트가 세월이 지나니까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담 후세인 왕이 이 지구라트를 좀 복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지금 실제로 보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이는 것은 기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BC의 3000년경 도시의 신성한 구역에 흑벽돌로 거대한 지구라트를 쌓고 그 위에 신전을 세워서 하늘의 제사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윗부분은 이게 이라크 피라미드의 원형이 되는데 뾰족하지 않아요. 어떻다? 평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뭐냐면 신전을 바치는 기단의 용도로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무슨 문화다? 제천 문화의 흔적이다. 그러면 제천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즉 이분들은 최고의 신 하나님을 모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라트의 다른 말은 수메르어로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산, 하늘의 언덕이에요. 자, 우리 동방은요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많으면 되는데 이 중동은 산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진흙으로 탑을 쌓아가지고 언덕을 지은 거죠. 왜냐하면 하늘과 가까이,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고 수메르 문명이 이집트로 500년 후에 건너가는데 이집트도요 최초의 피라미드는요 뾰족하지 않고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700년 전 수메르에서 귀한 이모테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집트 최초 피라미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평한 꼭대기에서 하늘의 제사를 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무덤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에 2세 파라오가 있어요. 조세르 왕이 있었는데 이 조세르 왕의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는 바로 제천하기 위한 바로 피라미드였던 거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 서양에만 이런 게 있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죠? 여기 어디예요? 강화도예요, 강화도. 강화도 마리산에 참성단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거 둥그렇죠? 자, 천원 지방의 형태로 하늘의 형상을 본떠서 둥그렇게, 그 다음에 이 땅의 형상을 본떠서 네모난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 역사적 기록은요, 환낭복이 태백일사 35제봉계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만의 고유한 풍속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소도제천이라고 합니다. 사만고속, 사만의 옛 풍속이 10월 상일에요, 모여서 대회를 엽니다. 축원담이 제천, 즉 둥근 원을 쌓아가지고 제천을 했대요. 하늘의 제사를 모으셨다고 합니다. 자, 땅에 대한 제사는 어디에 쟀다? 방구. 네모난 땅에서 했대요. 네모난 언덕. 네.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제사는 어떻게 했다? 강목에서 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주입니다. 자, 우리 신주 어떻게 모시죠? 끝에 봐보세요. 강목 이라고 봐가지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각이 모서리지게 이렇게 한 나무로 위패를 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조상에 대한 제사를 굴권을 써요. 이 굴권의 모양이 삼각형이거든요. 즉 이렇게 여기 조상에 대한 제사는 이렇게 강목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산에 있는 형상과 웅상이라고 해서 우리 배달구 시대는 어떻게 했냐? 큰 나무를요, 환웅천왕, 즉 환웅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웅상이라고 모신 거예요. 이 산상과 웅상이 바로 이런 풍속을 따른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큰 나무에 뭐 주렁주렁 걸어놓죠. 신담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한테 어떻게 기도했다? 신단수 아래에서 기도를 한 흔적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때 제천, 즉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누가 참여했다? 임금이 직접 몸소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기대심성, 그 얘가 얼마나 성됐음을 알 수 있겠죠? 이때 멀리 사는 남녀가 모두 어때요? 모여서 생선물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했다. 그리고 북을 치고 입으로 나팔을 불면서 온갖 놀이를 즐겼음이 이렇다. 즉 제천 행사 때에는요, 모든 남녀들이 이 생선물을 올리고 온갖 놀이를 즐겼대요. 네. 자, 이 제천의 문화가 이 수메르 문명뿐만 아니라요, 남미, 즉 마야 잉카 제국, 그 다음에 이집트, 중국에서도요, 수백 개의 피라미드가 발견이 되었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해요. 왜 공개를 안 할까요? 파보니까 다 우리나라 거야. 동이족 거야. 그러니까 동북 공정이 완성이 되고 중국이 북한을 삼키잖아요. 그럼 아마 공개할 겁니다. 아직 공개 안 했어요. 네. 이거를 우연히 이제 비행기에서 보다가 찍혀가지고 이제 일부는 알려졌거든요. 자, 이제 수메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알파벳을 낳은 수메르 문자라고 해서 제가 알파벳의 시초가 수메르 문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서령 문자를 썼거든요. 세기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600개의 기호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를 정복한 나라가 바로 아카드 제국이에요. 센족인데 이 아카드 사람들도 어때요? 이 수메르 문화가 너무 뛰어나니까 그대로 흡수했겠죠. 이 아카드어가 페니키아로 되고 그리스로 되고 알파벳이 됩니다. 네. 페니키아는요, 이 서령 문자와 현대 문자의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동지방 언어를 보면 꼭 지정에 지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가 써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의 시초는 어디냐? 아까 수메르가 바로 황국에서 왔다는데, 여기 보면 황국에서 배달국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태고 문자의 창시라고 해서 환웅천왕께서 우리가 황국의 7분의 환인이 3301년 동안 다스리시고 그 뒤로 거발한 환웅천왕께서 즉위를 하셨어요. 이 환웅천왕이 즉위하시자마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신지역덕이라는 이 재상한테 작석에 문자를 지으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주씨는 무슨 일을 원래 했냐? 주명이라는 직책을 맡았대요. 그리고 왕명을 출납하고 천황을 보좌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가 없다 보니까 다만 지불무설, 이 구전에만 의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하는 법이 없어가지고 이 환웅천왕께서 명령을 내리시니까 고민이 많으셨겠죠. 근데 이 신지 씨께서 어느 날 홀로 출중, 물에서 나와서 홀로 사냥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뭘 봤냐면 호우경 경기일척 빈록이다. 그러니까 놀라서 달아나는 암사슴 한 마리를 본 거야. 그러다가 망군육사, 활시를 당겨가지고
사슴을 맞추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선실 귀종이라. 그래가지고 사처 수탐, 사람을 어때요? 탐색했겠죠. 그리고 평과 사냐, 사냐를 돌아다녔어. 그런데 어디를 도착을 해보니까 사처, 그 모래 평평한 데에 보니까 사슴 발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향망자명이라, 그러니까 알 수 있었어. 그러니까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서 사슴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지역시켜서 어때서 문자로 기록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었구나라고 해서 문자를 어디에서 발견했다? 사슴 발자국 모양으로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자의 원형은 뭐다? 목도 문자다. 무슨 문자라고요? 목도 문자가 바로 서령 문자의 근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물을 표시하는 구호로 문자를 말하고요. 신지역덕이 만든 녹도문이 문자의 기원이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거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서령 문자가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메르 사람들이 그쪽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만 알아요. 근데 세종대왕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글을 만드실 때요. 나는 옛 글자를 모방했다. 그럼 그 옛 글자가 뭐예요? 바로 3세 가륵당군께서 만드신 가림토 문자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가림토 문자입니다.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한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에 창시를 해서 뭐를 만들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답니다. 그러면 이 가림토가 또 어디로 갔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전해져서 무슨 문자를 나왔다? 아우르 문자를 나왔다. 즉 문자의 시초는 누가 만들었다?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즉 한국의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메르 문명을 낳고 일본에도 아이르 문자를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르 문자는 일본 신사의 고대 비석에서 자주 발견되는 신대 문자의 일종이다. 자, 그래서 이 서령 문자야 아까 점토판이 수만 년 발견됐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요. 여기 물목이라고 나와요. 그 당시가 얼마나 뛰어난 사회였냐면요. 뒤에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그 계급 사회이면서도요. 풍족한 사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물물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샀으면요.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명세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거래 문서. 토지나 집을 팔 때요. 이 문서가 있었어요. 유럽의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땅 거래할 때 있던 시스템이요. 이 수메르 시대 거하고 거의 흡사가 돼요. 그리고 행정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기독교 편을 보시면 이 문학 작품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의 대가를 바로 크레이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펜실바니아 대학 박물관 소장이었습니다. 이 스승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따라가지고 수메르를 발견되었는데 이 펜실바니아 대학이 있었던 곳이 원래는 니푸르 점토판이 많이 발굴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크레미어머 사람이 이 점토판을 보고서 수메르 문명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서령 문자를 보니까 수메르 시대를 넘어서 중도 일대의 공용 문자로 이용이 되었다. 아까 보시면 아카드, 페니키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알파벳으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아카드뿐만 아니라요. 아시리아, 엘람, 이라임이다, 페르시아, 우가르트, 가나안까지 전부 다 퍼졌다고 합니다. 중동 일대. 그래서 문자가 있다는 것은 아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메르 문화 전파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우바이드 기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7,000년 됐잖아요. 그러면 수메르보다 더 앞섰는데 왜 전파되지 못했을까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메르 사람들은요, 문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자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수메르의 특징을 보니까 교차어를 쓴다 이거예요. 교차어가 뭐냐면 은는 이가 수미는 선해가 이런 말 있죠. 은는 이가 우리 조사라고 하죠. 이런 교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딩기르라고 하는데 딩기르 다음에 끝에 이를 붙여요. 딩기르. 이게 뭔 말이냐면 신에 의해. 이게 조사라는 거예요. 자, 아시아금 이게 둘파인데요. 이걸 가를 붙여서 뭐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조사를 붙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차어를 쓰는 데가 어딨냐? 교차어를 쓴다는 건요. 한 문화권이거든요. 어디가 한 문화권이냐? 제가 아까 동방 쪽으로 가면 인디언 쪽도 우리 문화권이라고 했죠? 아메리카 인디언들. 투르크가 바로 터키입니다. 몽골, 드랍이다,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퉁구스어를 쓰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시아, 만주, 일본, 한국. 동북아. 그다음 우라노스는 필린, 헝가리라고 해서 옛날에 훈족이 다스렸던 나라기도 하고요. 에스토니아, 그리고 뭐 스페인 쪽 바스크, 코카서스 문다. 이 나라들은 교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한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한국어와 수메르를 보니까 너무 비슷하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국어 아버지가 수메르어는 뭐래요? 아빠. 엄마 똑같죠? 엄마. 달은 달. 사람 사람.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우 아우.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비슷하냐 보니까 말의 단어 자체가 같은 게 100개래요. 그 한사상연구소의 김상일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문법 수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바로 한국이래요. 즉 수메르는 누구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즉 인류의 역사, 서양 역사의 뿌리는 누구다? 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문자로서 빼도록도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최초의 39가지 중에서 최초의 야문제가 있었죠. 최초의 야문제는 BC 3000년경에 이제 점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우리가 상원과 하원은 뭐냐면 이렇게 나이 드신 연장자들의 모임이고요. 하원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결정하려고 해. 상원은 전쟁하자고 해. 지금 전쟁하자고 하는데 하원이 반대해.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견이 통합이 못됐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초의 학교가 있어요. 학교 선생을 여기 보시면 학교 아버지, 학교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군사부 일체 사상이 보인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거를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화백제도가 있었다 배웠을 거예요. 무슨 제도요? 화백제도. 자, 그래서 삼성기 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배달 환웅천황 시대 때도 화백제도가 있었대요. 즉 수메르 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환웅천황이 조자기천 처음으로 배달국의 역사 시대를 열어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요. 어떻게 하셨냐? 천부경을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3일 신고를 강론하셨고요. 이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이후로 배달국의 14번째 환웅천황이 바로 치유천황이 계십니다. 자, 영토를 개척하시고 구리와 철을 캐어가지고요. 무기를 제조하셨어요. 산업을 일으키십니다. 이때 구한이 삼신을 뿌리로 한 조상님으로 모신 거예요. 소도를 주관하고 광경을 주관하고 책가를 주관하시는데 여중의 일기 여기 보세요. 이 백성들의 의견을 한대로 모아서 뭐를 여셨다? 화백을 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시대의 화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뿌리는 어디다? 배달국 시대. 배달국 시대의 화백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근본을 찾는 때예요. 근본을 찾는 시간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지생상수, 그러니까 지혜와 생명력을 함께 닦아서 전해도에 머무르셨다. 그게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그 신규에서 보면 전손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불교, 성교, 도교와 기독교의 뿌리가 바로 전손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메르 시대예요. 보니까 우리는 이 전 세계의 최초의 법전은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함무라비보다 무려 몇백 년? 500년 앞서 법전이 발견된 거야. 그게 무슨 왕? 우르나무왕. 이 사람이요. 5개의 법령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조금 잔인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어떤 피치보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살인을 했어. 그럼 같이 죽여버려. 그리고 이때는요, 이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신분제 사회다 보니까 노예라든지 벌금에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신체상에 이빨을 부러뜨렸잖아요. 그럼 이빨을 부러뜨린 값을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자, 그리고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 아까 제가 풍요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발전이 돼요. 그래서 아까 토지를 거래할 때는 명세서가 발견되었죠. 또한 집을 매매하는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또 교역이 발전했는데 이걸 잘 보시면 뭐냐면 수메르 시대에 유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흑 중동 지방,
이 사막밖에 없는 데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유물들이 발견이 된 거야.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교역을 했다는 거예요. 원거리 교역. 먼 곳에서 수입과 수출을 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들문에서 나무를 수입을 합니다. 목재. 나무를 수입합니다. 레바논에서 삼나무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나무가 있어요. 붉은색이어가지고 이 삼나무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그 예루살렘에 듣거든요. 솔로몬 왕이. 자, 그 다음에 라피르사 줄리라는 청금석이 있는데요. 이건 아프간에서 수입을 해요. 또 구리는 어디에서? 마간. 우리나라 지금 현대 지역으로는 오만이라는 데서 이제 구리를 수입하고 선로감도 마간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교역이 발전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요, 돈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이지폐가 아니에요. 뭐를 썼냐면, 은을 했어요, 은. 은을 잘랐어요. 주조를 한 게 아니에요. 주조를 한 게 아니라, 은을 잘라가지고 무게를 잰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중동지방의 화폐 단위가 바로 세켈입니다. 이것이 60배가 뭐냐면 문화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화폐가 어디에서 나왔다? 또 수메르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여기 아까 여기 청금석, 삼나무, 그 다음에 여기 섬노감 보이십니까? 네,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수메르 시대의 유물입니다. 여기 섬노감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반짝거리고요, 반들반들하고 예쁜 그 암석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깎았겠죠.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 형상을 만들었고, 여기 아까 청금석이라고 해서 예쁘게 생겼죠. 푸른색 그 금속이잖아요. 이게 원통형 원장인데요. 돌리면요, 무늬가 나온대요. 네, 이런 유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역의 흔적에서 레바논에서 뭐를 수입했다? 삼나무를 수입했다.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을 지었다고 했죠? 네, 이렇게 예쁘게 생긴 나무입니다. 또한 이때는요, 굉장히 그 문화가 뚜렷해가지고 그 칼하고 그 투를 만듭니다. 청동으로 만들거든요. 그럼 그 청동은 어디서 수입했냐? 어디서 수입했겠어요? 청동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구리와 주석과 비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석은 어디서 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까지 수입을 했다는 거죠. 이란에서 구리를 주조하고. 자, 그러면 아까 하무라비 법전보다 500년 앞선 게 바로 우르나무 법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년도였지 아까? 4050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황국이라는 나라가 BC 언제 건설됐는지 아십니까? BC 7197년이에요. 네. 그리고 배달국은 BC 4897년입니다. 그리고 단군 고조선은요, BC 2333년이에요. 그러면 BC 2333년 제가 왜 말하냐면, 우르나무 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5개의 권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단군 왕건께서는요, 8대 강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가 나와요. 근데 그 강령이요, 우르나무 때의 그 법의 아까 잔인하다고 했잖아요.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그런데 이렇지 않아요. 우리 단군 왕건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강령을 만드세요. 보니까 하늘의 법도는 오직 하나요. 그 문은 둘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직 순수한 정성으로 다져진 일심을 가져야 상제님을 뵐 수 있다. 쭉 해가지고 8조까지 만드십니다. 그게 넘어가서 22대 셋불로 당구는 고조선 8조 금법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도 좀 이렇게 우리 22대 셋불로 당군이 혁명을 통해서 왕이 되신 분이라 조금 이렇게 강력하십니다. 뭐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거두어서 그 집을 종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해서 8조 금법을 22대 셋불로 당군께서 만드십니다. 아까 구리와 주석과 비소로 해서 청동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기술이 뛰어났어요. 여기 보면 단검과 칼집 해가지고 BC 2500년경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세공 기술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뭐다? 아까 8000년 전에 홍산 문명이라고 했죠? 이거는 옥으로 만들었어요. 옥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뛰어나죠? 더욱 정교합니다. 자, 그리고 벽화가 발견이 되었는데 우르의 깃발이라고 해서 아까 수레를 사용하고 도로가 건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흔적이 나오죠. 자, 이 수메르 문명은요, 아까 이집트,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유대국까지 다 전파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수메르 문명은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등지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500년 후에 번성하는데 수메르 문명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 건축 기술 문자도 모두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수메르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메르는 이 섬, 조그마한 섬이 있거든요.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서 미노아 문명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그리스 문명을 낳고 전 세계 서양 세계 문명으로 전파가 됩니다. 인더스 문명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수메르 왕조 말기에 이란 북쪽 카프사스에서 남쪽으로 이주한 인도 유럽어를 쓰는 한 종족이었는데 이 아리안 사람들이 바로 배달을 인도에 전해주면서 인더스 문명의 뿌리가 되죠. 유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고대 종족인 엘라는 수메르의 마지막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또 그대로 수메르의 법률, 문학, 종교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공부해야 된다? 당연히 수메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수메르는 어디에서 왔는가? 갑자기 나왔다. 안산, 천산,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카스피해 근처에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캠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수메르의 좁은 진흙 땅에서 정말로 갑자기 세계의 모든 문명을 구성하는 단초들이 일시에 시작이 되었다. 전승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황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란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도 수메르인들은 안산을 넘어서 왔고 이 크레머라는 사람도 수메르는 동방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특징은요. 후두부가 팡팡하고 머리가 검대요. 즉 검은 머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검은 머리 사람들이고 여기 끼르가 있는데 이 키가 뭐냐면 수메르어로는 갈대라고 합니다. 갈대. 그 다음에 엔끼는 뭐냐면 도시. 그 다음에 끼르는 N은 뭐냐면 도시고 그 다음에 끼르는 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대 지배자 땅, 고귀한 땅이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수메르 유물 중에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생각나는 거 있죠? 이 두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씨름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예. 자, 벽화 이거 인도 벽화거든요. 아니 인디안 벽화거든요. 똑같죠. 네. 그리고 자, 이 수메르 사람들은요, 천명사상이 있어서 수메르의 왕명록을 보면 왕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점지해준 거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은 어때요? 강력하게 쳐버렸겠죠. 또한 여기 상투 문화라고 해서 우르의 묘지에서요, 영국의 고고학자 울리가 발견한 왕의 유골에서 상투가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 진시황릉 아시죠? 네. 진시황릉에서 그 용병들 보면 머리 모양 한번 자세히 보셨어요? 상투 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상투 안 틀어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 더 발굴 안 하는 줄 아세요? 파면 팔수록 동이족 문화인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릉이 중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말했잖아요. 동북공정이 완성이 되고 중국이 북한을 먹으면 그때 발견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만리장성이 황해도 수안까지 왔어요, 지금. 황해도에 북한에 만리장성이 있다는 얘기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그대로 담기한 거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자, 그리고 수메르의 풍습 중에 뭐가 있다? 씨름, 사람의 죽으면 묻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순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혼하면 한 가져가잖아요. 물고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 다 이거 무슨 습성이에요? 우리나라 습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왕권은 여기 보면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이 왕을 가르치는 명칭도요, 유발이라고 해서 대인, 큰 사람이다. N이라고 해서 주인, NC라고 해서 이런 수메르어도 왕을 가리키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수메르가 아까 2000년 정도 지속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 수메르는 누구한테 점령당했냐? 수메르를 사르본 대왕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도시국가, 아까 10개가 넘는데 사르본 대왕이 통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키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키시라는 도시에서 왕의 신하로 술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잡았어? 어떻게 잡았냐면 200년 동안 싸우던 라게시와 온마의 싸움을 이용해서 수메르의 패권을 장악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르본 대왕이 도시국가를 통일한 다음에 강력한 왕이 되어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광개토 대왕처럼요, 마리, 엘랍 이쪽 지역을 있잖아요. 다 원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문화가 그대로 전파가 됐겠죠. 그래서 센게르 아카드인들이 이 북쪽에 아카드 제국을 세웠어요. 사르본 대왕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수메르 도시의 수비대를 주둔시킵니다. 아까 교육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도 아가데는 이 여러 나라, 딜문, 여러 도시, 딜문, 마가, 멜루아 이로부터 온 선박이 가득했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수메르 문자가 아까 아카드어로 전수된다고 했었어요. 아카드어, 페니키아어, 그리스 로마 알파벳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어로 통용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문자가 널리 퍼지게 된 공로에는 사르곤 대왕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카드 제국이 오래가지 않아요. 어디에서 망했다? 손자 때 망해요. 이 손자 이름이 누구냐면 나람시 왕이에요. 자,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는요, 징조가 있죠. 어떤 왕이 나와요? 이상한 왕이 나오죠. 그것처럼 사르곤의 손자인데 본인을 뭐라고 했냐면 아카드의 신으로 자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우리 니프루라는 도시국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모시던 신이 엘리 신이에요. 훼손한 거야. 왜냐면 내가 아카드 신인데 감히 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훼손하니까 어때요? 엘리 신이 어때요?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누가 침범해요? 구티인들이 세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카드 제국을 어때요?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잔해 하나가 발견이 안 된대요. 완전히 황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수메르 신들의 이 아가데, 이게 수도 이름이거든요. 자, 영원히 황폐시켰다. 그러니까 신의 노여움을 사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아카드 제국을 점령한 구티인들은 누구냐? 이란의 자그로스 산지에 살던 유목민이래요. 그래서 오래 안 지냈어. 이 사람들도 칠탈신전.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메르 지역을 다스리려면 누구를 세워야 되잖아. 그 누구가 누구냐면 엔시라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엔시. 그래서 이 라가시 지역에 엔시를 세워요. 근데 이 엔시 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총독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총독.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이 엔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구데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유명하냐? 왜 유명할까요? 이 사람 유물에 많이 발견되었어. 자기 형상을 딴 조각상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구데아 왕을 나타내는 영상이 엄청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카드 제국 이후에 수메르 사람들 어때요? 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생긴 게 바로 우르 사망주예요. 5왕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유명한 왕이 두 번째 왕인 술기왕이 있어요. 이 사람도 조금 이렇게 잘난 척을 해요. 여기 보면 스스로를 신격화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의 신이다. 자기는 검은 머리의 파수꾼이다. 막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좀 공부를 잘했나 봐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원통 인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업적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아카드 제국을 누가 했다? 구티인들이 다스렸고 그 뒤에 또 누가 했다? 네, 바빌론이 다스렸는데 그 유명한 누구? 함무라비, 아까 법전을 내세운 함무라비 사람이 이 바빌론을 세웁니다. 그래서 수메르 시대는 끝나고 바빌론 제국의 시대가 나와요. 자, 우리가 문명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문명의 지글자면 뭐가 나오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수메르는요, 여러 개의 문학 작품이 있거든요. 자, 수메르 신화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상향인 딜문을 동쪽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메르 사람들은, 이 수메르 문명을 낳은 수메르 사람들이 황국에서 왔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때요? 중위 부차 서원이라 풍요로웠고, 먹을 것이 많고, 싸움이나 갈등, 경쟁이 전혀 없었던 시대야. 완전히 이상형인데, 춥고 배고프니까 내려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그 나라를 그리워했겠죠? 그러면서, 딜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딜문은 뭐냐면 정결하고 광명이 넘치는 땅이다. 황국을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구약 전서에 에덴 동산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이 되었다? 이상향인 딜문에서 유래가 되었다. 근데 스메르어로 딜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딜문은요, 풍요로운 땅, 뭐 이상향인 천국 이런 말을 뜻해요. 그래서 이상향의 모습을 광명이 넘치는 무병장수의 동쪽 땅으로 묘사했다. 자, 문화는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 위에서 꽃을 피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수메르 시대를 배웠어요. 그래, 수메르 시대가 최초에 39가지를 냈어. 뭐를 냈어요? 뭐 도시국가도 세웠고, 뭐 수레도 사용했고, 마차도 사용했고, 세공기술을 뛰어났어. 그거 배우려고 수메르를 공부합니까? 자, 우리가요, 조선시대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유교를 빼고 조선시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서성경, 성리학 빼고 조선시대 이해할 수 없죠. 그럼 조선이 왜 망했어요?
사대주의에 빠져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쓸데없는 사업했잖아요. 뭐라고 하죠? 재산을 어떻게 지내야 된다. 계속 당론만 주장했다가 막 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수메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아까 황국에서 수메르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수메르국에서 수메르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태 사상과 철학과 종교는 뭐냐? 바로 신교라는 거예요. 자, 신교는 뭐냐면요. 여기 볼게요. 네. 이삼신 설교. 삼신의 가르침으로 베푼다 그 뜻이에요. 여기 이신시교. 신의 가르침을 인간 교화의 중심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신교가 뭐냐? 영상 하나 볼게요.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신라 말기의 성인 최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현명한 도가 있었으니 불교, 유교, 고교가 다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했다. 그 자신이 당대에 뛰어난 유학자요, 또 말년에는 전국의 철을 떠돌다 마침내 스스로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는 신비의 인물 최치원이 얘기한 그 현명한 도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스스로를 천선족이라 불러온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받들며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신인 하느님과 그의 뜻을 이 땅 위에 가르친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늘 뜻으로 나라를 세워 사람들을 다스린 단군의 자손이 바로 한글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의 뜻이 땅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해졌기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삼신일체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근본 자리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선 하늘의 밝음과 땅의 참된 기운,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대부터 하늘의 제사를 드릴 때면 풍백은 천부를 경에 새겨 들고 있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것이 바로 천부경 81자리다. 천부경의 중심 사상은 결국 하나 사상이다. 하늘인 양과 땅인 음이 중간적 성격의 인간에게서 하나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 근본된 자리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사람이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곧 하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스스로 하늘처럼 밝아지고 땅의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조화롭게 살며 인간의 근본을 알아 밝은 도리를 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조선의 시조 단군 왕검은 운사에게 명하여 만이산에 제천단을 쌓고 천재를 올렸다. 이런 전통은 고구려나 백제, 신라에게로 전해져왔다. 신라의 옆에 왕들은 해마다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 천재를 지내던 동서, 남북, 중앙의 5산을 오악이라 정하고 더욱 신성시했다. 이처럼 하늘의 뜻을 살펴 백성을 다스리고자 했던 것이 통치자의 도리였으며 그것은 곧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일이기도 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이러한 사상과 신앙 아래 상랑이란 성도를 두어 한인, 단군을 함께 모셔왔다고 전합니다. 여기 기록을 보면은 대웅은 비승가지 소매라. 대웅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대웅은 비승가지 소매. 대웅이라는 것은 불교의 기술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웅전이라는 것은 본래 불교 들어오기 전에 한국처럼 보시는 겁니다. 대웅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국산을 거기다 안에 모셔놓은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방금산이나 한웅산 뒤에 이제 산신가 오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상한 게 산신각이 배우는보다 지금 불장보다 한치라도 높은 데에 모시기 절대 낮은다는 것입니다. 산신각. 그 산신각 부족이 아니면 원래는 그거지. 신시본기지 3편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불상이 처음으로 들어와 절을 짓고 대웅이라 되었다. 이는 성도들의 옛일을 답습하여 이름을 드린 것이요
본래는 승가의 말이 아니다고 하였다. 이러한 옛 기록에 따라 우리가 흔히 보아오던 사찰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지금의 사찰은 당시 삼랑이라 불렸던 성전의 구조와 흡사하는 것이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대웅전은 한웅을 모셨던 곳이며 지금은 석가의 16제자를 모셔둔 대웅전 뒤편의 삼성각 또한 본래는 한인, 한웅, 단군 이렇게 세 분을 모셨던 곳이라는 데이다. 그 삼성각 뒤편의 산신각 역시 스스로 선부의 맥을 끊고 입사하여 신선이 됐다는 단군조선의 47대 고열가 단군을 모신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신라 땅에 존재했었다는 정부, 즉 석가모 이전의 대단한 부처는 바로 한웅을 일컫는 것이다. 한웅은 지금도 불교에서는 제석천을 다스리는 제석천 왕으로 바꾸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민족 전통 사상과 한인, 한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에 관한 얘기는 신라의 안암대사가 쓴 역사서 삼성기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안암은 원해와 궁시를 쌓았던 고승으로 황룡사 구충탑의 건탑을 건의하기도 했으며 삼공유사에는 해동의 대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신라 10대 성현 중의 한 분이다. 이처럼 신라 시대에는 이 안암이 바로 삼성기 상을 쓰신 분입니다. 네. 자,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자, 수메르는 자, 보시면 아까 신교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수메르 사람들은요, 유일신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유일신을 모시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메소포타미아의 뿌리 되는 수메르는 다신신앙, 여러 명의 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인에게 종교는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신들의 왕 최고의 신을 안신이라고 좀 기억하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도 안신의 부인은 이난나, 아들인 엘릴. 그래서 여러 명의 신이 있었어요. 또한 수메르인들은요, 우주를 굉장히 섬겼는데 우주를 안키라고 해서 안은 하늘을 뜻하고 키는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요, 이 천지 사상이 있었어요. 자, 수메르 전역을 통일한 사르곤 대왕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신단수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산상과 옹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큰 나무를 환웅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성시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여기 보면 사르곤 대왕도 여기 그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신단수가요, 보니까 줄기와 잎도 모두 숫자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신규에서 삼신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삼신이 뭐냐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에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조라는 건 뭐냐면 창조할 때 조예요. 만물을 낳는다 뜻이에요. 자, 만물을 낳았으면, 우리가 애를 낳았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교화신이에요. 그럼 애를 가르쳤거든요. 20살이 되었어요. 그럼 지 밥벌이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치화신이에요. 다스린다 이거예요. 즉 삼신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수 사상이 수메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홍산 문화에서도 이 삼수 사상이 있어서 이 다리가 3개라고 해서 삼조고를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삼조고는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까마귀예요? 우리 그 축구 모양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봉황을 가리킵니다. 네, 봉황을 가리키고, 여기 보시면 수메르는 아까 다신신앙을 했다고 했는데 또 무슨 문화가 있냐면 칠성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르라는 도시국가에 제천단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다고요? 하늘산, 하늘 언덕을 뜻하는 지구라테가 있었죠. 지구라테는 자 7분의 신을 모셨죠. 네. 아까 그래서 안신, 엘리신, 니누르상, 여기 난나신, 우투신, 이난나신. 네. 그래서 이 수메르가 칠성 문화가 있어서 여기 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모든 도시에 7개의 성문, 7개의 빗장, 7개의 금촛대, 7도의 7성령이라고 해서 성경을 보신 분들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수메르의 칠성 문화가 어디에서 비롯이 되었냐? 여기 보시면 테베길사 신실봉기에 뭐라고 나오냐? 자, 신실지세에 그 일주일을 기본적으로 달력이 하나 있는데요. 자, 7일 기준으로 해서 만물을 창시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처음 달에는 뭐를 창시해요? 처음 달에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 잘못됐어요. 달에 대한 제사. 그 다음에 월, 수, 화, 목, 금, 토. 우리 월화수목금토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나옵니다. 또한 사르곤 대왕이 보시면 그냥 민머리가 아니고요. 뭐를 했다? 상투를 틀었다. 그런데 상투는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상투가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상두는 북두니 칠성이라. 즉 뭐냐면 상투를 틀 때 앞으로 3번, 앞으로 4번, 뒤로 3번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상두는 항상 뭐를 향해 있다? 북두칠성을 향해 있는 거예요. 북두칠성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네. 내가 북두칠성에서 왔고 북두칠성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요?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죽었을 때 칠성판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르곤의 2번째 왕이 아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상투를 튼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은 영혼과 육신의 고향 항상 뭐를 향해 있다? 칠성을 향해 있다. 그러면 상투를 고정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보면 여기 홍상유적의 석간모가 나옵니다. 네. 옥으로 만들었어요. 또 우리가 인디언 때 마야 잉카 제국 때도 여기 보면 상투놀이 인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메르가의 아까 사상을 좀 보겠는데 여기 제목이 수메르와 기독교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정말일까요? 지난 식민사학에 늪에 빠진 대한민국 제가 강의를 했을 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가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 저렇게 일본을 대신하는 입장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지? 정말 의아스러웠잖아요. 아까 이덕희 소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게 정말 맞느냐? 오늘은 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수메르와 기독교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진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유대 문명의 뿌리가 아까 수메르에서 왔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시면 수메르가 굉장히 담아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어떤 때 사람이냐면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족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입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21대예요. 20대예요. 데라 아들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노아에서 데라까지 어디에 살았어요? 우르에 살았어요. 우르. 그래서 수메르 땅에 살았던 수메르인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야훼의 부름을 받잖아요. 하란에 살다가 어때요? 너에게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데려가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그래서 히브리인 뜻 자체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 1,000만 명이 믿는 이 기독교 성서는 그 뿌리가 어떻게 되냐. 구약 창세기의 기원이라는 거는 바로 뭐다? 수메르의 천지창조 신화다. 리얼리? 이게 진짜일까요? 진짜 보자.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굴해 나갔어요. 신학자들이. 근데 계속 파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 이 가르침이 다 어디에서 왔다? 수메르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시면 자, 제가 여기 보시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성서의 뿌리라는 책이 있어요. 2개의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구약편이고요. 이게 신약입니다. 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구약은 18,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약이요. 품절됐어요. 품절돼가지고 누가 하나 올렸어요. 얼마에 올린 줄 아세요? 50만 원에 올린 거야. 지금 이 책 팔면 나 5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근데 안 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책이 씨가 말랐을까요? 언제부터 말랐을까요? 이명박 때 말랐어요. 이명박 때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이명박이 누구예요? 그 사람 누구죠? 집사라고 해야 되나?
장로죠. 장로교인데 그 있잖아요. 장로교? 장로? 예. 아무튼, 네. 어렵게 장로교를 얻었는데, 이 성서의 뿌리를 보니까 이 성경이 어때? 그냥 수메르문을 베낀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야. 돈이 많잖아요. 다 산 거야. 그래서 꼭 있잖아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서 20만 권 불태운 것처럼요. 기독교인들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 진짜 거기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이명박이에요. 인터넷에서 나와요. 이명박 장로가 이거는 사탄의 책이다 해가지고 다 불태운 장면이 찍혀서 인터넷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빼앗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20만 번 불태우는 거다. 지금 성경의 뿌리에 대해서 모르기 위해서 성서 뿌리 신약편만 20만 번 다 불태운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요즘 예수 하잖아요. 뿌리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성서의 뿌리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의 10대에서 20대 사이가 없어. 왜 없어요? 인도에 가 있거든요. 인도에서 불교 공부했어요. 법명도 받았어요. 이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법화경 다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없애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성서가 어디서 메꿨나? 여기 보시면 성서가 사실은 그리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 신화를 차용하고 편집했다. 조작했다. 그냥 베낀 거다. 그냥 베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충격적 사실을 폭로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를 틀어서 조목조목 입증하고 있다. 즉, 이 책을 입증하고는 뭐를 말하지 말라? 성서를 말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것이 똑같냐? 여기 보세요. 성서의 뿌리, 성서의 원전과 사본을 한눈에 보게 해가지고 아담과 이브부터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자세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네. 자, 여기 창세기를 보면요. 뭐 너무 똑같고요. 여기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기독교를 안 믿어도 다 알아.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이 노아가 여호와신이 직접 노아에게 홍수 계획을 말했죠. 며칠 동안 비를 뿌려요? 네, 40일 동안 밤낮 비가 오잖아요. 방주를 만들죠? 그래서 모든 생명 암수 한 쌍씩을 태워가지고 어때요?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다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날려보내요? 비둘기를 날려보내. 그러니까 물 다 빠졌대. 그러면서 어때요? 생명체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게 지금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어요? 여기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해서 우르크의 5대 왕이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똑같은 거야. 이 노아가 결국 어디에서 왔어? 우트나피시티. 여기 보니까 여호와신이 직접 계획을 말했죠? 이거 꿈을 통해서 여기 에이와신에서 들었어. 이거 방지 만들어서 똑같았어. 40일 동안 비었는데 원래는 7일이야. 여기 비둘기 날려보냈거든요. 여기 비둘기 제비 까마귀로 육지 확인했어.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몰살시키는 엘리신은 여호와신으로, 새 홍수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사람은 우트나피시팀은 노아로, 7일 밤낮은 4일 10일 밤낮으로, 방주는 나무시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를 아라산에 머물렀다. 거의 버전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버전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모세 있죠. 자, 우리 아브라함 후손 중에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야훼테 10개를 봤잖아요. 아시죠? 예.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왔다? 수메르 지역을 통일한 사르곤 왕에서 그대로 왔다. 그래서 아크나톤 18계명이 결국 누구의 원전이다? 모세 10계명의 원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보시면 여기 법화경과 신약성서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가지고 신약성서는 어디서 베꼈다? 법화경에서 베꼈다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조목조목 인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수태고지 해가지고, 자, 마야 부인은 남편과 동침하지 않은 채 석가모니를 잉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동정녀 마리아 들어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야. 석가의 세례부터 해가지고 다 거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신약성서는 어디에서 베껴왔다? 법화경에서 베껴왔다. 이거를 예수쟁이들이 인정을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없애야 되는 책이죠. 지금 품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요, 저도 알아요. 아시죠?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을 사람을 비웠죠. 그 다음에 생기를 콩으로 불을 켜서 이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수메르에는 이 얘기가 나와요. 바다의 신 남무와 출산의 신 닌마가 바다에 떠있는 진흙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검은 머리 사람을 만들었다. 많이 들어봤죠? 수메르 창세기를 그대로 구약 창세기가 인용을 했고 또 수메르가 어디로 전파됐죠? 아까 그리스 로마로 됐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프로메테우스가 흙을 반죽해서 신의 형상을 따서 인간을 만들자 아테나 여신이 코로 생명을 불어넣었다.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설화 원전이 되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발견되어서 기독교는 엄청난 충격을 흔들었다. 자, 이 바벨탑 얘기는요, 창세기에 나와요. 신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때요? 탑을 쌓았죠. 신의 노여움을 쌓았죠. 여호와신이 어때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을 못하게 해. 그죠? 언어가 안 통해요. 네, 이런 것들도 다 구약 창세기에서 옮겨놨고 실제로 구약 창세기의 신할, 아까 아브라함이 신할 평지에 와서 정착했다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신할은 어디를 상징한다? 수메르를 상징한다. 즉 수메르와 성경을 보시면 우리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두꺼운 그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어디서 왔다? 수메르의 예배의식 때 썼던 의뢰문이다. 즉 수메르의 교훈이나 속담 금원이 성경이 어디다? 잠언이다. 예수의 탄생과 죽음 행정이요. 저 이거 보고 너무 많이 놀랐잖아요. 왜 놀랐냐면 예수가 탄생 설화가요. 어디서 베껴왔냐면 우리 호루스라고 해서 이집트 태양신 탄생 설화를 볼게요. 잘 볼게요. 동방의 벌의 출생을 지켜보았고 탄생 후 3명의 왕에 의해 숭배되었대요. 12살에 신성한 지도자가 되었고 30살에 성직자에게 세례받았어요. 12명의 추종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병자를 치료하고 무리를 걷는 등의 기적을 해야 한 거야. 진리, 빛, 목자, 신의 양 주의 아들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타인들이 배신해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근데 며칠 뒤 부활했죠? 3일 뒤 부활했다. 이집트 태양신 탄생설화 보시면 당연히 어때? 성경보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베껴가지고 예수 탄생으로 됐죠. 그래서 원래 예수 생일이 이제 어떻게 돼요? 12월 25일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 동정녀 마리아가 천연수태로 나왔잖아요. 여기 동방의 3명의 왕회에서 알려졌죠. 12세에 가르침 받았고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고 12명 제자 거들키고 병 고치고 물 걷고 죽은 자 살려내고 똑같죠. 네. 그리고 제자 유대에게 30세에 팔아 넘겨지는 배신을 당했어. 십자가에 처형됐죠. 며칠 만에 나왔죠?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되어 선처되었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정답이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자체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고 하늘에 계신 다른 이름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이때 수메르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면 장수무명 시대여가지고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황국이요 3301년 동안 7분의 환인이 계셨어요. 470년 사는 거야. 야 이거 거짓말이다. 야 어떻게 사람이 470년 사냐 그래. 근데 지네들은 성경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담 몇 살 살았어요? 930살 살았어요. 여기 보세요. 셋은 뭐 912살 보세요. 다 노아도 950살. 엄청 오래 살았죠. 왜 자기네들은 이렇게 오래 사는데 거짓말 아니고 왜 환단고기는 오래 사는 게 거짓말이에요. 옛날 장수무명 시대, 황금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명이 길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야훼한테요. 가나안의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되어 있냐면 이 모레라는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단 쌓아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까 제가 말했던 상상과 우상이 있었다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환웅이요. 환웅천하께서 3,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내려오셨냐면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신단수 나무 아래에서 나라를 여셨거든요.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웅족과 후족이요. 신단수 아래에서요. 신의 계율을 받으면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마늘하고 쑥을 줬잖아요. 100일 동안 기도해라.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신단수가 이거 성황당이라고 들어보셨죠? 보지 않았어요?
시골 가면 보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에 뭐 걸어놓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 배달국수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었고, 여기 보시면 저 어렸을 때는 이게 있었는데 지금 좀 잘 안 보여요. 여기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있죠. 보셨잖아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러면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장승만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몰랐어. 그런데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어디에 나와? 환단곡에 나와요. 환단곡에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나가다 보이시죠? 솥대죠. 솥대. 이 솥대가 있는 지역은 어디다? 소도라고 해가지고 천재를 지내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소도에 도둑놈이라든지 죄인이라고 해야 되나? 예,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이 혹여 도망쳐서 여기에 오더라도 함부로 잡아갔다 안 잡아갔다? 신성한 장소라서 함부로 잡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문화를 그대로 딴 게 어디예요? 바로 일본의 도리죠. 네, 도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환단고개가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 자, 미육이 이시생수하여 사태수로 거 북방사망하여 상업하시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아는 것부터 할게요. 고구려 사신도가 있어요. 뭐 있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가 있어요. 뭐라고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는 저도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좌가 청룡이래요. 여기 청룡이고 청이거든요, 청? 우백호죠? 백색이에요. 그 다음에 남색이 주작이니까 붉은색이겠죠. 예. 붉은색. 네. 북은 어때요? 현무겠죠. 검은색이겠죠.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일주일 아시죠? 일월, 해와 달이 음양운동을 하면 뭐를 낳습니까? 오행을 낳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행이 뭐죠? 일월 다음에 뭐죠? 화수목금토죠. 그럼 여기를 배치를 해볼게요. 뭐를 배치를 해요? 청은 뭐예요? 화수목금토 중에서. 목이잖아요. 뭐라고요? 목이에요. 예. 백은 화수목금토 중에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이죠, 금. 뭐예요? 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화예요, 화. 뭐라고요? 화. 그 다음에 검은색 여기는 뭐예요? 수죠. 예, 아실 거예요. 가운데가 뭐예요? 토죠. 예. 토죠. 예. 그리고 색깔로는 노란색이죠. 황색이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 자, 이 부분 볼게요. 불 끄주세요. 예. 편재 천하자. 천하의 일을 두루 주관하시면 오제라는 거 뭐냐면 아까 색깔로 표현했잖아요. 적색, 청색, 흑색, 황색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그 오제의 일, 흑제, 적제, 청제, 황제 이렇게 이 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천하대장군. 이 천하대장군은요, 천상의 일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지하의 일, 이 땅의 일은 누구냐면 아까 수화목금토 있었죠? 이거를 태자를 붙여요.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투를 붙이거든요. 이거를 오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지하 여장군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기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물이 나오는 거야. 물 나오면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아까 7일 대신령 잘 설명해보세요. 아까 7일 대신령 테드리스에 보시면 하늘천자, 천이 나왔고 달 월자가 나왔고 수화 목금토거든요. 똑같아요, 순서가. 수, 화, 목, 금, 토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때 천하에 두루 계시며 다섯 임금, 오제가 맡은 사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천하대장군이다. 지하에 두루 계시며 오령,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지하 요장군이다. 이거를 우리가 장승에다 기도만 할 줄 알았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환단고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인류, 원형문화, 신교가 나오죠? 신교는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뭐 있다고요? 유의신이 아니에요. 신은 만물은요 다 영성이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이 들어있다. 만물에 신이 들어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자연에도 신이 있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죠. 인격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신과 인격신.
그래서 다시 문화가 있고, 자, 우리가 삼시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서는 혼백이에요. 살아서는 뭐라고요? 혼백인데요. 죽어서는 귀신인데요. 그러면 이 혼백은 어디서 왔냐면, 혼은 하늘에서 왔어요. 그리고 백은 땅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삼혼칠백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삼혼칠백. 즉, 하늘은 삼신의 기운을 받들어서 삼혼이 나오고요. 이 땅은 칠성으로서 칠백이 나오는데, 즉, 삼신과 칠성은 쉽게 전하기를 하면, 삼신은 닦고 칠성은 기른다. 라고 해서 도전에도 나오지만 이 삼신문화, 칠성문화는 우리 고유의 신교 문화입니다. 이게 수메르에서도 여러 명 보였잖아요. 아까 사료곤대왕이 신담수 앞에 있는데 다 삼수로 되어 있고 또 수메르의 칠성문화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천재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이 뭐를 지었다? 지구라트를 지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 기독교는 이 뿌리가 뭐다? 신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람들이요. 목사한테만 저럴 게 아니, 예수한테만 저럴 게 아니라 누구를 받들어야 된다? 상대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교가 바로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삼신 상대님을 기르기 위해서 천재를 모셨잖아요. 자, 그래서 초기 히브리인들도 다신을 숭배했다. 그래서 원래는 엘로힘이라는 말도 신들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모세의 십계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계율을 받들었다. 그래서 테베일가서 환단목에서는 황국에는 오훈이 있고 배달시대엔 참전계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요. 99세예요. 99세에 야훼한테 너 아들 죽게 했어. 사라한테서 그때 애가 없었거든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다? 99세야. 근데 애 낳았을 때 뭐를 봤어? 사람 셋을 봤어. 헛되는 거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손을 태워주는 삼신의 정이 그런 거예요. 네. 또한 칠성도 신교의 칠성 사상에 수메르 오면 그대로 고쳐서 칠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는 칠수를 좋아할까요? 이 칠이요. 우리가 수화목금토에서 배치를 하면요. 불이에요. 그런데 4대 종교를요. 오행에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불입니다. 불은 어때요? 화려하잖아요. 영생을 꿈꾸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 세계를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칠수를 주장하는 것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소도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에서는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성읍이 있어 죄를 지은 자가 도피하여 오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가나안을 가보니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어때? 살 수가 없어. 너무 척박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요. 그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이집트가 뭐라고요? 애굽이라고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수메르는요. 제사 풍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명절 때만 되면 맨날 강조하잖아. 미신타파. 조상은 어때요? 사탄이다. 막 그러잖아요. 절 못하잖아요. 그런데 수메르에서는요. 여기 보면 유대인의 묘지를 보니까 막 그릇이나 단지나 물병이 보이는 거야. 죽은 사람에다가 그 묘지에다가 구멍 뚫고서 뭐 넣었어요? 음식 넣었어요. 그거는 뭐를 쓴 제기였다? 죽은 자에게 제사를 했을 때 쓰는 제기였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제사 풍습이 있었어요. 모세오경 레위기만 봐봐요. 여기 보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해가지고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요 있잖아요. 제 유대교의 제사 요법을 정리를 했어. 하지만 다신신앙은 어때요? 철저히 은폐했죠. 왜 그래요? 모세 10개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비극이 시작되었죠. 네. 거부하면 어때요? 유대교를 거부하고 그러면 어때요? 잔인하게 어때요? 막 전쟁이 일으키잖아요. 지금 보세요. 십자군 전쟁, 100년 전쟁, 30년 전쟁 뭐 이런 다 종교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천재문화 마지막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 국고는 왜 대한민국인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이죠? 대한제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대한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왜 그러냐면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요. 천재를 모셨어요. 근데 왜 안 모신 줄 아세요? 제가 사대주의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고 했냐면 지난번 강의 때 통일신라 때 그냥 신라라고 할게요. 통일자 붙이기도 싫어요. 신라 때요. 당의 연호를 갖다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속국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중국의 속국을, 그러니까 신라 때부터 이미 나당연합 할 때부터 중국에 의지를 했던 거예요. 그냥 속국에 당나라에 의지를 했던 거예요. 속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제후국이다. 어떻게 황제라는 용어를 쓸 수 있냐. 그래서 황제라는 용어를 안 쓰고 뭐를 썼다? 임금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황제 용어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제가 36년간 통치를 하면서 고종에 뭐라고 해요? 이제 자기가 지금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지만 위상을 되찾고 싶은 거야. 황제의 위상을 되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국호를 지었어요? 대한제국이라고 한 거예요. 자, 최초 애국가는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가 아니에요. 자, 볼게요. 대한제국 애국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다. 고종 황제의 명으로 만들어진 이 애국가는 1902년 8월 15일 국가로 정식 제정 공표됐다.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건 저는 처음 들었어요. 원래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마치 남의 나라 같은 느껴졌는데 오늘 진짜 이렇게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애국가 세 개를 들으니까 어수선한 느꼈어.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뜬불처럼 위태로울 때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노래. 동시에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천명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대한제국 애국가는 그러나 탄생 7년 만에 일제에 의해 금지곡이 되고 만다. 대한제국 애국가를 작곡한 이는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악대인 군악대의 지휘자였다. 대한제국 애국가가 110년 만에 예전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 덕수궁은 대한제국 애국가가 초연됐던 바로 그 장소다. 자, 제목이 황제의 위상을 되찾으려 한 고종이 있어요. 자, 이게 뭐였냐면 1895년 8월 20일 일본이요 명성화를 쥐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4차 김홍직 내각이 들어서면서 제도가 일본식으로 바꿔갔어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고종은 러시아와 통해서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거 다 아시죠? 네. 경운궁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던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은 비밀 통로로 경운궁을 오갔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되었건 그곳에만 머물 수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운궁으로 돌아오면서 독립의지를 굳히고 시천에 나가면서 뭘 했냐면 1897년 9월 17일 대한제국이 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면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광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제천단이 바로 뭐다? 원구단인 거예요. 근데 일본이 가만 뒀겠어요? 가만 안 뒀죠? 네. 호텔을 신축하면서 이 황구단, 원구단을 해체시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하나만 한 군단이 겨우 남아있고요. 원래 본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이 서양의 뿌리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서양의 뿌리 문명을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디에서 비롯이 되었다? 한국에서 비롯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서 국동말 하나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자, 황국은 7대 환인이 몇 년 동안? 3301년 동안, 배달국은 1565년, 조선은 2096년 동안 이어집니다. 황국 배달 조선만 하더라도 7천년에서 40년 부족한 몇 년이라고 했죠? 6960년. 네,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북부요는 182년, 고구려는 727년, 대진국은 259년, 고려는 475년, 조선은 516년 동안 한 번도 끊임없이 그대로 다 이어져서 지금 9번째 국호인 대한민국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화가 뭘까요? 지금 중국은요, 우리나라 거 못 뺏어서 안달이에요. 김치도 우리나라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다. 막 한복 입고 막 아리랑 하고 다 지네들 거래.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거 주장은 뭐예요? 왜 이렇게 국뽕이냐? 왜 국뽕에 빠졌냐 그래요. 그런데요, 민족 정신이 있어야 민족 단합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민족 자존의 원동력이 되면서요, 민족 발전의 추진력이 돼요. 우리 먹고 살게 하는 거 누구예요? 미국이 먹고 살게요? 민족주의가 먹고 살게 하지 세계주의는 먹고 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거는 뭐다? 이제 천자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돼요. 중국하고 일본은요, 그 천자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요, 발버둥을 쳐요. 일본 2000년밖에 안 됐고요. 중국 5000년밖에 안 됐어. 우리나라 9000년이 넘어요. 이제는 우리의 위상을 되찾을 때가 됐어요. 자, 당군왕검도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죠. 강화도 마례산에서 천재를 지내셨어요. 그리고 해마다 천재를 지냈고 환단국의 당군세계에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상제 문화를 잃어버린 지 몇 년밖에 안 됐다?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상제 문화가 있었고, 또 고종황제께서 상제 문화를 되찾으려고 하셨고, 그러니까 해방 지금 8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싸그리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수메르 문명에서도 그렇고, 수메르 문명에서도 천신을 모셨고, 동양에서도 천신을 모셨는데, 동양에서는 상제라고 얘기를 했고, 서양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평생 섬겨온 이 이마두 신부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중국의 카톨릭을 뿌리내리면서 보니까, 아,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바로 동양에서 모시는 상제하고 같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뭐를 썼다? 천주시르. 천주라는 실제 의미는 뭐다? 바로 똑같다. 기독교 하나님이나 동양의 상제가 똑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요, 문화가 충돌하고 이념과 사상과 종교가 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요, 완전히 서슴없이 없대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이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는요, 황국에서 출발이 되어서 동서가 갈랐을 뿐이지, 이 구한의 족속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 환단고기에도 나오잖아요. 아만과 나반이 만나셔가지고 그분으로부터 구한의 족속이 다 그분들의 후손이다. 이제는 전 인류가 뭐다? 한 형제다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서 실제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 부족한 강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포원. 네. 서양의 뿌리 문명과 우리 상고사는 결국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다고 강의해 주신 김선임 대한사랑 교육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